워낙에 수많은 연결고리가 사실 강의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이 다음 얘기를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동시에 막 떠올라요. 어떨 때는 20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럼 막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하는 게 이 가르치는 게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이유가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교학 상장이 있는 게 가르치는 사람이 또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술이라는 것이 이게 미학자인데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술이 이 사람 얘기가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것이죠. 이미 파고들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넥타이라든가 안경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예술가만 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이 예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택이든 뭐든지 간에 강의도 예술일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고려대에 있는 고려대 어떤 심리학과에 있는 뇌과학자가 하는 강의, 1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페이지 하나로 정리를 한 건데 인간에게 이성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 의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뇌과학자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어떤 죽음의 공포, 내가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맹수, 위험천만한 세상,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능, 먹잇감을 잡고 싶고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해서 내가 번식을 하고 싶고 하는 그 본능이 있거든요. 생명체가. 근데 모든 생명체가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먹잇감이 있는데 저 먹잇감 옆에 맹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 먹어도 되나? 저거 쥐약 아닌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살면서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동물들이 생각을 하기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뭘 먹을지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 두뇌는 도파민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뇌 발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미자가 큰 양이잖아요. 큰 양. 그래서 예전에 사냥꾼들이 나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굉장히 큰 그 사냥감을 쥐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온 식구가 온 부족이 배부르게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때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두뇌에서. 그래서 12세 이전에 아까 화이트헤드 교수가 12세 이전에 그 로맨스에 빠져본 적이 없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뭔가 연구자로서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게 그게 그거더라고요. 인간은 중독이 될 때 이게 감정노동 그 김태형 씨도 이 중독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중독이 될 때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두뇌에서 도파민을 투여해주고 어떤 행위를 시키면 그냥 바로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 필 때 도파민이 나오니까 중독이 되는 거고 술을 마실 때 그게 나오니까 또는 뭐 야동을 볼 때 그게 나오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중독이 돼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걸 갖다가 해도 중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도파민이 나오면 수학 문제 푸는 거에 중독이 됩니다. 내가 뭐 봉사활동을 하다가 도파민이 나오면 그 봉사활동에 중독이 돼요.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 교수가 말했던 거죠. 12살 이전에 왜 그 대학교 커리큘럼이 그렇게 내려가야 되냐면은 어떤 작은 행동 하나에서 애들이 쾌감을 느낄 때,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쾌감을 느낄 때, 성취감을 느낄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걸 10% 5% 정도 어려운 걸 하면 그걸 가장 잘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주면은 그걸 느꼈을 때 이제 그 책을 보는 거라든가 문제 푸는 거 생각하는 것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과 아름다움에 중독이 된 두뇌는 쉬지를 않아요. 잠잘 때도 그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걸 자기가르닉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교육계에서는. 잠을 자도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두뇌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24시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애를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24시간 돌아가니까. 그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도파민, 그 다음에 로맨스가 중요한 이유이고, 어쨌건 그 갈등 과정에서 인간은 이 5가지 요소를 볼 때 바로 그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서 자기 두뇌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하자는 의욕이 더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게 이겁니다. 놀라움, 새로움, 변화, 복잡함, 모호함이에요. 이 5가지 활동에서 두뇌가 이렇게 딱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화가들이
미술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발달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인간의 두뇌 중에서 아까 그 자유의지가 과연 있는가에 대한 거, 그다음 또 하나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뭔가 사고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두뇌 안쪽에서 편도라는 기관하고 뇌섬엽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뇌섬엽은 뭐냐면은 질병에 걸릴까를 걱정하는 두뇌 부위거든요. 그래서 불공정한 사람을 만나면 인간이 이게 뇌섬엽이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포를 느낄 때 편도가 활성화돼요. 그런데 뇌섬엽과 편도가 활성화가 됐을 때 두뇌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마하고 전두엽, 동기부여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매슬로우의 욕구 발달 단계입니다. 이게 그 매슬로우 욕구 발달 단계를 뇌과학적으로 풀어보면은 뇌섬엽과 편도가 안정이 된 연후에야 인간은 아름다움도 찾고 뭔가를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잖아요. 특히 그 신자유주의, 그 FTA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끌어모으기가 너무 힘들고 아까 홍보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뇌섬엽하고 편도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라앉히게 하는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압축을 해보자면은 그게 바로 용기와 배짱이에요. 그러니까 용기와 배짱이라는 것도 이제 15세 이전에 그 양육 교육에서 많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육학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어쨌건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용기와 배짱으로 도전을 할 때 인간은 뇌섬엽과 편도체가 가라앉게 되면서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더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가지가 안정이 돼야 되고, 저기 심리학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안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해마가 활동을 해야 되고, 전두엽 활동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이제 학부모들한테 가장 많이 아까 제가 네 가지 말한 거 여기 나와 있죠. 결핍, 선택, 변화, 운동. 이걸 통해서 이런 환경에 인간의 두뇌가 노출이 됐을 때 이렇게 시냅스에서 수많은 촉수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을 할 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촉수가 나오질 않아요. 첫 번째 그 이그나이트, 첫 번째 방아쇠는 결핍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는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나이에 대한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사람들 건강이 좋아졌고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제가 그거를 몇 살로 전략 수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 때까지는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 몇 살 때부터는 도전보다는 안정을 취할까를 나눌 때 후나이 유키오라는 그 일본의 자기계발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후나이 유키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부록은 65세다. 그게 원래 부록 때까지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근데 후나이 유키오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부록 65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고령화가 되면은 부록에서 지천명으로 넘어가고 중심 단계로 가는, 그게 더 연령이 뒤로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대략 65세에서 70세쯤이라고 보여져요. 그 어느 순간까지 인간은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결핍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뇌가소성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인간의 두뇌는 75세까지 계속 발달을 합니다. 근데 발달하는 부위가 좀 달라지긴 한데, 이쪽에 연합령, 여러 가지 감각을 모으는 부분, 그 다음에 경험을 모아서 통찰하는 부분, 그게 이제 여기 축두엽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전두엽, 계속 판단하는 부분. 이 세 가지 기능은 75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발달하니까.
그리고 또 두뇌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우리 인체 중에서 산소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부분이 먼저 늙어요. 그래서 피부가 먼저 늙거든요. 그 다음에 폐가 늙고. 산화라고 하죠, 산화. 늙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 먹잖아요, 항산화제. 근데 두뇌야말로 굉장히 안쪽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젊어질 수 있는 가장 유연한 곳이 두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75세 지휘자의 그 두뇌를 지금은 다 속이 보이도록 찍으니까요. 보니까 29세인 거예요. 75세 지휘자가 29세. 그래서 해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략 인간의 두뇌는 90살이라 하더라도 60년 젊게 두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90세가 30세의 두뇌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두뇌가 연령과 가장 상관이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레이 커즈와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2030년과 2050년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류사의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30년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건 넘어가고 2050년이 어떤 특이점이냐면 물론 우리나라에는 10년 정도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60년일 수 있어요. 선진국 미국의 사례니까. 자, 미국의 경우 뭐 2055년이라고 칩시다. 그냥 평균 내서 2055년을 미래학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율 수명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율 수명. 무슨 얘기냐면 두뇌만 빼고 다 바꿀 수 있다. 자기 신체를. 낡은 거를 두뇌만 빼고 다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오느냐? 그게 2055년에 온다. 그때까지 우리 좀 저축도 해가면서 자기 두뇌를 잘 유지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가 되면은 자기가 죽고 싶을 때 죽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래에는 지겨워서 죽는데요. 지겨워서. 더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제발 안락사 해줘. 그러니까 안락사가 합법화된 지금 나라가 있잖아요. 미래는 안락사가 합법화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 그거는 이제 고통받는 환자들 때문이라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도표가 이제 아까 용기와 배짱을 가졌을 때 인간은 멈춤 생각 반응을 하게 되고 멈춤 생각 반응을 했을 때 신체는 저밀도 콜레스테롤보다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간이 합성을 하는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간이 스스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억력과 면역력이 상승하고. 자, 아까 면역력 얘기하다가 넘어가 버렸는데, 자, 65세를 제가 현대사회 부록이라고 했어요. 근데 현대사회의 면역력이라는 것은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게 많이 나올 때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수지간에 만약에 누가 제가 빨리 죽어 그런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애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절대 악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안 죽어요. 왜냐면 전화해가지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빨리 죽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모멸감을 느끼고 신체에서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 방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면역력이 좋아져요. 암이 나서 버려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영어도 먹으면 오래 산다는 게 뭐냐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일시적으로. 단 한 가지 피해가 있어요. 혈관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면역력은 좋아지는데 동맥경화는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면역력은 좋아졌는데 그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가 심리를 유지하는 데서 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뭐에서 온다고요? 결핍.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올라와서 지금 오늘 강의 주제가 제가 깨달음의 미학이잖아요. 뭐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는 할 텐데 일단 우리 두뇌에 대해서 한번 좀 깨닫고 넘어가자는 거죠. 시골에서 이제 도시에 와서 이 사람이 자수성가를 했는데 여러분 목표의 크기가 또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움을
얼마만큼 더 섬세하게 더 퀄리티를 높일 필요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 작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술에 있어서의 그 수준을 높게 잡을 필요가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높게 잡으면은 더 결핍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집중력의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두뇌는 높게 잡을 때. 그래서 집중력의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올 때 그리고 도파민, 의욕이 생겼을 때 만족하면 의욕은 안 생기잖아요.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결핍과 의욕이 생겼을 때 노르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랑에 빠진 두뇌거든요. 사랑에 빠진 두뇌로 넘어가면 또 이제 힘드니까 자 그래서 면역력은 좋아지는데 아무튼 면역력은 좋아지는데 그 혈관이 나빠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게 어쨌건 이 도표고요.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됩니다.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욕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상대한테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할 때 나오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러다가 사랑이 줄어들게 되면은 단점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왜? 노르아드레날린이 이렇게 파헤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변화가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순환 구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고요. 우리가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본능 중에 몇 가지는 이제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으로 넘어가서 이겁니다. 인간은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걸 혐오하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이상하거나 너무 일반적인 걸 혐오를 하냐면은 이게 먹잇감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냥을 하고 개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호기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다른 사냥꾼이 스치고 지나갔다는 의미합니다. 거기 가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낄 때 너무 이상하거나 일반적인 거를 혐오한데 이게 가운데 나무가 있는 그림보다는 이 그림을 인간이 왜 좋아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 찍힌다는 게. 그리고 난초를 칠 때도 이런 식으로 묶여있는 게 이게 확률이 낮은 겁니다.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인간은. 그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은유, 맥락이 연결되는 거. 상징성이 있고 움켜내는 걸 좋아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인간의 두뇌를 자극하는 5가지 중에서 새로움, 놀라움, 모호함, 복잡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애매모호함에 속합니다. 애매모호함. 다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내가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그 느낌. 뭔가 감추어져 있는 게 더 있을 것 같은 까도 양파처럼 계속해서 알맹이가 또 나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걸 인간은 아름답게 보더라는 것이죠. 두뇌가. 넘어갈게요. 인간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조, 과장, 주제의 변형, 피크라는 것은 뭔가 무슨 정점을 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캐리커처 그릴 때 코가 큰 사람 더 코를 크게 그리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내면적인 특성을 캐리커처에 살려내게 되죠. 자,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허리를 잘록하게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여성성을 과장하는 건데, 근데 이제 쥐실험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쥐한테 먹이를 줄 때 정사각형을 주고서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보여주고서 먹이를 줘봤어요. 근데 직사각형을 보여줄 때 먹이를 더 맛있고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쥐들이 아까 도파민 얘기했죠.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직사각형만 보면 막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더 직사각형을 보여줬더니 역시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들도 그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네모가 이거보다 더 네모면은, 더 길쭉한 네모면은 먹잇감이 더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아. 이걸 예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물도 인간도 과장을 좋아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고립, 주목, 성기, 꽃, 정교화시키는 거. 여기에서 또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이 공작을 보면은요.
이 공장의 무늬를 보면은 마치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요 눈동자가 여기 있고 눈동자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무늬입니다. 나만 주목해주라 이거죠. 그렇게 무늬를 만들었어요. 그 주목성의 아름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갈게요.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이 코끼리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뭔가 완성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 노력하고 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한 가지 예인데 태국에서 동물보호법 때문에 코끼리들이 벌목장에서 부역하는 게 금지가 됐어요. 근데 그때 약 3,00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데리고 부역을 시킬 때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료를 사서 얘네들을 먹였는데 벌목 노동이 금지가 되니까 아무도 코끼리한테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일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굶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예술가가 그 소식을 듣고 태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놀랍게 코끼리한테 그림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3,000마리 중에 약 3마리 정도가 코끼리가 그림을 실제로 그리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물론 이제 가르치는 방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련사랑 같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그림 그리는 코끼리가 이제 서커스단처럼 관광객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 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그림을 그렸더니 사람들이 이거를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마리의 그림을 그리는 코끼리 때문에 나머지 굶어 죽어가는 코끼리들의 사료를 챙겨줬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는 이 코끼리조차 이렇게 자기가 아름다움을 추구해가지고 동료들한테 먹을 걸 나눠줬다는 사실에서 정말 뭐랄까요? 더 분발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도 화가로서. 어쨌건 그렇게 인간은 놀라운 변화, 이종성, 그러니까 저 사람 좀 특이하네? 이런 거에 이제 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웃음에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여기서 웃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종성을 극복하는 게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의 진화는 내가 네 편이야라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프리카에서는 이빨하고 이 피부가 검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호모사피엔스들이 아프리카 피부 검었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씩 웃었을 때 이빨이 딱 드러났을 때 나는 네 편이니까 돌이나 창을 던지지 마. 이거를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웃음이 지금 계속 진화한 거죠. 하지만 그 웃음의 의미는 뭐냐면 난 네 편이에요. 핵심적으로. 자, 넘어가고요. 또 하나, 인간은 질서, 통일, 묶음, 구성, 분류 이런 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바우만세라는 섬 지역에 열대지방 섬 지역에 사는 새인데 이 수컷이 이렇게 꽃은 꽃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이렇게 묶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원을 꾸밀 때. 그래서 이거를 그 분류를 얘가 잘하면은 남컷들이 많이 와서 이제 얘가 번식을 아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들이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짝짓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건 이제 라스코 동굴 벽화고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300만 년 전의 수집품입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를 어떤 원시인이 갖다가 자기 동굴을 장식한 거예요. 300만 년 전에 이동을 한 최초의 뒤샹의 병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현대미술의 아버지 뒤샹이 있는데 뒤샹이 소병기를 전시장에 갖다 놓고 세미라고 붙였다는 스토리 아시죠? 이미 300만 년 전에 그 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한테. 인간은 그렇게 자기 닮은 꼴을 좋아합니다. 닮은 꼴을 이렇게 수집하고자 하는 욕구가 또 있죠. 묻고자 하는. 자, 라스코 동굴 벽화는 어떤 인간의 욕구를 나타내주고 있냐면 라스코 동굴 벽화를 어떤 화가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뒷자리가 이렇게 풀려있더라는 겁니다. 땅을 딛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려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미 사냥한 후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넘어져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사냥한 그 소야 그러면서 야생 소야 그러면서 그것을 벽에다가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은 뭔가 그런 자기가 성취한 것을 기록하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더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대칭, 균형, 리듬, 반복, 확장을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술 작품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콩고라는 원숭이가 그린 원숭이 그림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몇 가지가 보입니다. 대칭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이 보여요. 리듬. 그러니까 원숭이들도 그런 행위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 해결, 정화, 안도를 느낄 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두 가지만 보여드리고. 자, 이거는 인간이 그림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요. 처음에 막 점을 찍고 선을 긋고 이렇게 낙서를 하다가 동그라미 도형을 하다가 이렇게 그림 발달을 하는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생명체의 진화가 거의 같은 순서로 발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조주의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숨어 있구나라는 거를 그림을 배우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아이들의 그림 발달 순서하고 생명체 발달 순서가 비슷하더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콩고라는 원숭이가 자기 얼굴을 그린 건데 원숭이의 수준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원숭이가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수준. 자, 그래서 마무리 강의는 핸디캡 이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이 핸디캡 이론은 뭐냐면 찰스 다윈이 아름다운 깃털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뭘 헷갈려했냐면 이거는 맹수들의 눈에 아주 잘 띄는데 왜 얘네들이 이걸 달고 다닐까? 그 고양이가 공작을 잡아먹거든요. 시라소니 같은 그 야생 고양이가. 근데 이 꼬리 때문에 많이 잡혀먹어요. 꼬리가 길어가지고 도망을 잘 못 가가지고. 근데 동물들은 그거보다는 그 깃털을 없애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깃털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서 발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이겁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였어. 근데 그 암컷을 그러니까 우리 진화에서는 먹을 거하고 번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번식이 더 중요합니다. 뭔가 자기 잠재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 도파민 욕구하고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공작의 꼬리나 이런 그 물고기의 꼬리, 열대어의 꼬리라든가 이런 수레바퀴를 막 장식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또 저기 터키에 가면 이렇게 굴뚝을 엄청나게 장식하는 근데 가짜 굴뚝도 막 짓는데 그래서 굴뚝이 많을수록 부자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난 건강하다. 난 여유가 있다. 난 회복력이 강하다. 이런 걸 의미하더라는 거죠. 동물들 단계에서. 그런데 우리가 동물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인간. 근데 인간한테 특이하게 어디까지 그게 발달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이분이 그 왜 휠체어 댄스 대회에서 국제대회 나가 4등을 한 사람이잖아요. 김용우 씨와 저랑 친한 동생입니다. 이 부인이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휠체어를 타지 않았으면 나의 이상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 동물의 단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인간은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됐는데 그 장애를 딛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서 엄청나게 아름다움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쨌건 우리 인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진화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 굉장히 그런 감사함이라든가 그런 뭐랄까 그런 섬김의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좀 신의 섭리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인간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인간은 어떻게 뭐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강의 간단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